푸아티에 경찰서장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다. 발신인 주소도 없다. 서명도 없다. 아래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 그 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다. 비지타시온 거리의 마담 모니의 집에서 한 여성이 감금되어 있다. 서장은 행동을 서두르지 않는다. 이 성은 그에게 낯익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 가문을 안다. 모니에가는 오래된 가문에 속한다. 그들의 평판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 에밀 모니에는 생전 내 지역대학 문학부 학장직을 맡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은 엄격한 도덕관을 지닌 여성이자 가톨릭 교회의 독실한 신자인 루이즈 모니에가 관리하고 있다. 그들의 아들 마르셀은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았으며 오래전에 지방 수준을 넘어섰다. 이 가족은 교회에 기부한다. 그들의 집에서는 성직자들을 맞이한다. 푸아티에에서 모니에라는 성은 오랫동안 질서와 신뢰성과 연관되어 왔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서장은 가능한 결과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 가문에 대한 근거 없는 행동은 스캔들로 번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호를 무시할 권리가 없다. 그는 가장 신중한 선택지를 고른다. 어떠한 공론화도 없이 통상적인 확인, 경보가 근거 없음을 확인하는 것. 1901년 5월 23일 저녁 무렵 두 명의 경찰관이 비지타시온 거리의 저택으로 다가간다. 덧창이 닫힌 3층 집, 깔끔한 정면, 오래된 구역 특유의 고요함. 검은 옷을 입은 노부인이 문을 연다. 루이즈 모니에다. 그녀는 침착하고 평온해 보인다. 그녀의 태도에는 소란이나 당황함이 없다. 경찰관들은 집을 수색해야 한다고 알린다. 루이즈 모니에는 이의 없이 그들을 안으로 들인다. 그들은 집안을 차근차근 지나간다. 먼저 거실, 그 다음 식당과 부엌, 그 후 거주 공간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간다. 어디나 깨끗하다. 물건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집안 분위기는 부유한 집의 익숙한 생활 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경찰관들이 더 위로 올라갈 때 그중 한 명이 3층에 있는 닫힌 문에 주목한다. 문이 잠겨 있다. 그곳에서 생활 냄새와는 혼동할 수 없는 무겁고 귀쾌한 냄새가 풍겨나온다. 경찰관은 문을 가리키며 열 것을 요구한다. 여주인의 표정이 변한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나지만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하다. 그녀는 더 이상의 수색을 막으려 한다. 경찰관이 문으로 다가간다. 자물쇠는 힘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문이 열린다. 그는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선다. 모니에가의 집은 비밀을 찾는 장소가 아니었다. 1876년 가족은 그들 지위의 정점에 있었다. 에밀 모니에는 살아있었고 푸아티에 대학 문학부 학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의 아내 루이즈는 집안을 꾸려나갔고 가톨릭 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도시에서 그들은 부유하고 교육받았으며 깊이 종교적인 모범적인 부부로 인식되었다. 그들에게는 2명의 성인 자녀가 있었다. 아들 마르셀은 이미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장래가 유망한 학생으로 여겨졌다. 딸 블랑슈는 가족과 함께 살았다. 블랑슈 모니에는 좋은 혼처로 여겨졌다. 매력적인 외모, 훌륭한 가정교육, 상당한 지참금. 그녀는 무도회, 자선파티, 교회 연회에 정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점잖은 가문의 젊은이들이 그녀에게 주목했다. 그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루이즈 모니에는 딸의 미래를 각별히 진지하게 대했다. 그녀에게 블랑슈의 결혼은 개인적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략의 연장이었다. 딸이 누구와 인상을 맺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 가문의 지위가 달려 있었다. 적합한 후보들은 이미 존재했다. 그들 사교계의 몇몇 가족이 관심을 보였다. 모니에가의 사회적 입지를 강화할 결합에 대한 이야기였다. 모든 것이 그런 집안에서 의례 그렇듯 진행되었다. 그러다 블랑슈가 이 질서를 깨뜨렸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 상대는 변호사 메시의 보배였다.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없는 남자였다. 그에게는 토지도 자본도 유산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변호사 개업과 평판뿐이었다. 루이즈 모니에게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블랑슈는 어머니에게 그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답은 단호했다. 이 결합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가족의 평판을 위협하고 수년간 쌓아온 계획을 수포로 만드는 일이었다. 블랑슈는 고집을 부리려 했다. 그녀는 선택한 사람의 감정과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루이즈에게 이 대화는 이어질 가치가 없었다. 그 후 블랑슈는 비밀리의 관계를 이어갔다. 지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쪽지를 통해서, 우연으로 오해하기 쉬운 도시에서의 드문 만남을 통해서,
루이지는 이를 꽤 빨리 알아차렸다.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일들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게 남지 않는다. 소문이 모니에가에 도달했고 그때 결정이 내려졌다. 소란이나 공개적인 갈등 없이 먼저 블랑슈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지인들의 질문에 루이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얼버무렸다. 그 다음에는 신경쇠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중에는 건강 회복을 위해 친척 집으로 여행을 갔다고 언급했다. 몇 주가 지났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설명은 바뀌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아무도 블랑슈를 보지 못했다. 메시의 보배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는 모니에가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공통의 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나 개입하지 않기를 선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은 뜸해졌다. 존경받는 가족의 말을 믿었다. 딸이 떠났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월이 흘렀다. 블랑슈 모니에의 이름은 점차 대화에서 사라졌다. 도시에서 그녀는 그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비지타시온 거리의 집에서 삶은 계속되었다. 루이즈는 손님을 맞았다. 마르셀은 경력을 쌓았다. 집은 평소처럼 기능했다. 그리고 이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사람들을 포함해 아무도 이 모든 시간 동안 블랑슈 모니에가 바로 이 벽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3층의 닫힌 문 뒤에 25년은 한 세대가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질서가 바뀌고 얼굴들이 지워지고 이름들이 잊힌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동안 도시 전체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은 사람을 눈치채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루이즈 모니에는 이 실종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구축했다. 처음 몇 달이 가장 위험했다. 블랑슈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연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우연한 만남에서 그녀에 대해 물었다. 루이즈는 침착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딸이 건강하지 않다. 의사들이 휴식과 기후변화를 권했다. 치료를 위해 떠났다. 세부 사항은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변함없었다. 블랑슈는 일시적으로 부재 중이다. 일시적인 부재는 1년으로 드러났다. 그러고 나서 2년으로. 질문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가장 끈질긴 사람은 메시의 보배였다. 그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편지를 썼으며 지인들을 통해 쪽지를 전달하려 했고 심지어 사람을 고용해 모니에가의 집을 감시하게 했다. 루이즈는 단순한 부재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은 최종적인 마침표를 요구했다. 그때 버전이 바뀌었다. 블랑슈가 사라진 지 약 2년 후 루이즈는 중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시 폐결핵이라고 불리던 질병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고 소리내어 논의하기를 꺼리던 질병에 대해. 그녀는 이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했다. 친한 친구들에게, 신부에게, 오랜 이웃들에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고 태도에는 절제된 슬픔이 있었다. 딸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설득력 있어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의 세부 사항이 더해졌다. 특수시설, 지속적인 간호, 전염 위험으로 인한 면회 금지. 도시는 동정으로 반응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기 시작했다. 먼저 남편의 죽음, 그 다음 딸의 중병. 존경받는 가족에게 이것은 불행의 연속처럼 보였다. 그 시점에 에밀 모니에는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전체적인 인상을 강화했다. 아픈 딸과 성인 아들을 둔 미망이는 연민만을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뒤따랐다. 루이즈는 완전한 상복 차림으로 주일 예배에 나타났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블랑슈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소식은 푸아티의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다. 장례식을 본 사람은 없었다. 루이즈는 블랑슈가 마지막 몇 달을 보낸 도시 외곽에서 의식이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조촐하게 외부인 없이. 매장지는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시설에 부속되어 있었다. 아무도 이 말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존경받는 가족의 슬픔에 개입하는 것은 무례한 일로 간주되었다. 메시의 보배는 블랑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가장 늦게 알게 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 했지만 답변은 모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물러났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모니에가의 집은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갔다. 루이즈는 정해진 기간 동안 상을 치른 후 다시 자선활동과 교회 일에 전념했다. 연애에서 그녀는 상실을 겪고도 품위를 지킨 여성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마르셀은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그의 법률사무소는 성장했다. 그는 점점 더 눈에 띄는 인물이 되어갔다. 모니에라는 성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었다.
가끔 이웃들은 이상한 점들을 지적했다. 절패 열리지 않는 3층의 터창들, 너무 자주 바뀌고 오래 머물지 않는 하인들, 밤마다 들리는 소리들. 그 소리에는 편리한 설명들이 붙었다. 오래된 집, 외풍, 나무바닥. 세월이 흘렀다. 5년, 10년, 15년, 20년. 블랑슈 모니에는 점차 추억으로 변해갔다.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들은 늙었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녀를 마담 모니에의 딸이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만 들었다. 루이즈는 늙었지만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집안을 관리하고 교회에 가고 방문회를 맞았다. 그리고 매일 3층으로 올라갔다. 사반세기 동안 잠겨있던 문으로. 그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단 2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루이즈 모니에와 그녀의 아들 마르셀. 하인들은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 3층에 올라가지 말 것, 질문하지 말 것, 호기심을 보이는 어떤 행동도 추천서 없는 해고로 끝났다. 시스템은 고장 없이 작동했다. 소문도 검증도 없는 25년. 1901년 5월까지. 경찰서장의 책상 위에 익명의 봉투가 놓이던 그날까지. 누군가는 결국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도시가 무관심으로 유지해온 질서를 깨뜨리기로 결심했다. 확인을 위해 파견된 경찰관들은 심각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명 없는 익명의 신호는 누군가 해를 끼치거나 겁을 주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푸아티에에서 모니의 가족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에는 너무 유명하고 너무 존경받는 존재였다. 첫 번째 방들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집은 평온하고 정돈되어 보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물건들은 건드려지지 않았다. 소란이나 서두른 흔적은 없었다. 평범한 집이었다. 바로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모습이었다. 3층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잠긴 문. 그 밑에서 생활 냄새와는 혼동할 수 없는 무겁고 퀴퀴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냄새는 단번에 덮치지 않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에 쌓이는 듯했다. 경찰관은 문 앞에 멈춰서서 열 것을 요구했다. 그 순간까지 루이즈 모니에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에 띄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문 뒤에는 그저 창고와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낡은 물건들 뿐이라고 설명하며 일어나는 일을 막으려 했다. 경찰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물쇠는 버티지 못했다. 문이 열렸다. 냄새가 꽉 찬 벽처럼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집에 마르셀 모니에가 나타났다. 그는 예기치 않게 돌아왔고 이미 3층에 있는 경찰을 발견했다. 키가 크고 잘 관리된, 자신 있게 말하고 똑바로 쳐다보는 데 익숙한 남자. 그의 존재는 즉시 분위기를 바꿨다. 마르셀은 고함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개입했다. 그는 일어나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과 영장 없이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경찰관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가리켰다. 침묵이 흘렀다. 루이즈와 마르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빠르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 눈빛에는 공포가 없었다. 마르셀은 차분하고 자신 있게 말을 시작했다. 그는 착오일 가능성에 대해, 소란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인맥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찰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루이즈는 문 열쇠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방은 수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안에는 시간 때문에 망가진 물건들 뿐이라고. 경찰관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동료를 보내 지원병력과 서장을 불러오게 했다. 상급자 없이 더 행동하는 것은 너무 큰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했다. 기다림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루이즈와 마르셀은 곁에 머물렀다. 그들은 논쟁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 기다렸다. 지원병력이 도착했을 때 서장도 함께였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경찰관들은 문으로 돌아갔다. 절차는 엄격하게 양보 없이 준수되었다. 서장은 순수건을 얼굴에 대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문턱에서 그는 멈칫했다. 몇 초간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복도로 나와 첫 지시를 내렸다. 서장의 첫 번째 지시는 의사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집의 출입구를 차단하는 것. 그 후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장은 문으로 돌아와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았고 약 3m에 4m 크기였다. 유일한 창문은 양쪽에서 판자로 못 박혀 있었다. 덧창은 꽉 닫혀 있었다. 햇빛은 수년 동안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다. 안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바닥은 썩은 지푸라기 층으로 덮여 있었다. 그것은 지푸라기, 넝마, 음식 찌꺼기, 배설물 흔적이 압축된 덩어리였다. 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였다.
이 방에서는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부의 냄새가 너무 심해서 뒤따라 들어온 경찰관 중 한 명은 견디지 못하고 복도로 다시 나갔다. 방 한가운데 그 지푸라기 위에 한 여성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피부가 뼈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갈비뼈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사진은 비정상적으로 가늘어 보였다. 얼굴에서는 크고 깊게 패인 눈만 도드라졌다. 그녀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한때 잠옷이었을지도 모를 천조각들 뿐이었다. 길고 엉킨 머리카락은 단단한 덩어리로 뭉쳐 얼굴과 어깨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움직임으로 그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고통을 주는 빛을 피해 고개를 돌리려 했다. 서장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옆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어를 구별할 수 없는 불분명한 소리를 냈다. 그는 출구 쪽으로 돌아보았다. 문틀에 루이즈 모니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는 반응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도 없이, 당황한 기색도 없이. 서장은 여성의 신원에 대해 질문했다. 짧은 침묵 후 루이즈는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고 알렸다. 블랑슈 모니에.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경찰관들은 서로 쳐다보았다. 이름은 모두에게 익숙했다. 블랑슈 모니에는 2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상복을 입었었다. 그녀의 죽음은 오래전 도시의 기억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이 집안에. 의사는 약 30분 후에 도착했다. 그는 현장에서 여성을 진찰했다. 그녀를 즉시 옮기는 것은 위험했다. 상태가 극도로 위중했다. 진찰 결과는 조서에 기록되었다. 환자의 체중은 약 25kg이었다. 성인 여성에게 이는 극도의 영양실조를 의미했다. 영양 공급은 불규칙하고 최소한이었으며 생명을 유지하기에만 충분했다. 외모로 나이를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인생의 거의 절반을 이 방에서 보냈다. 의사는 정신 상태도 언급했다. 여성은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수년간의 고립과 완전한 어둠은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 서장은 루이즈 모니에에게 돌아갔다. 이제 그는 세부 사항에 관심이 있었다. 블랑슈가 방에 있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그녀의 존재를 누가 알고 있었는지, 누가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지. 대답은 간결했다. 블랑슈는 이곳에 오래 있었다. 외부인은 몰랐다. 음식은 어머니인 자신이 직접 가져다 주었다. 일어난 일의 원인은 가정사로 지칭되었다. 마르셀 모니에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주의가 그에게 쏠리자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법적 보호 없이 더 이상의 질문에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날 저녁 루이즈 모니에는 체포되어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마르셀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도시에 머물도록 의무화되었다. 블랑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빛은 그녀에게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사람들의 존재는 두려움을 주었다. 그녀는 숨으려 했고 주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닫으려 했다. 발견에 대한 정보는 도시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신문들이 사건에 대해 썼다. 모니에가의 평판은 몇 시간 만에 무너졌다. 신앙심의 표본으로 여겨지던 여성이 친딸을 수년간 감금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루이즈 모니에는 곧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킬 이야기의 첫 번째이자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신문들은 일어난 일을 세기의 사건이라고 불렀다. 수사팀에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배경일 뿐이었다. 세부 사항을 파악해야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5년 동안이나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또 누가 연루되었는가. 루이즈 모니에는 신문에서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그녀는 1901년 5월 26일 푸아티에 경찰청 건물에서 첫 진술을 했다. 그녀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블랑슈는 실제로 잠긴 방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그녀의 결정이었다. 그녀의 책임이었다. 다른 누구도 몰랐다. 수사관들은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모니에가의 집은 컸다. 3층 건물, 수많은 방. 혼자서 그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25년 동안 이 집을 거쳐간 하인들은 수십 명이었다.
요리사, 하녀, 정원사들. 그들 중 누군가는 무언가를 눈치챘어야 했다. 찾아낸 하인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 신문은 1901년 5월 말과 6월 초에 푸아티의 헌병대와 지방 법원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불량슈가 발견될 당시 집에서 일하던 여성이 가장 먼저 신문을 받았다. 그녀는 모니에가에서 약 2년 동안 일했다. 3층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즉시 대답했다. 그곳에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절대적으로. 마담 모니에는 위층 방들을 직접 청소했다. 직접 음식을 날랐다. 내다 버려야 할 것들을 직접 내다 버렸다. 수사관은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여성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그것이 특이해 보였지만 예외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일자리가 필요했다. 마담 모니에는 급여를 규칙적으로 주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부잣집 주인들에게는 항상 그들만의 기벽이 있기 마련이다. 그녀의 임무는 의무를 수행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소리에 대해 별도로 관심을 가졌다. 여성은 밤에 3층에서 가끔 소음이 들려왔음을 확인해 주었다. 신음소리, 때로는 비명소리. 그녀는 이 문제로 마담 모니에에게 문의했었다. 마담은 위층에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나이든 친척이 살고 있으며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버전은 다른 조서들에도 등장했다. 몇 명의 전직 하인들을 더 찾아냈다. 그들의 증언은 비슷했다. 모두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지당했다. 모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모두 똑같은 설명을 들었다. 1901년 6월 2일에 신문받은 한 하녀는 호기심에 계단을 올라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문까지는 가지 못했다. 도중에 마담 모니에가 그녀를 막아섰다. 그날 하녀는 해고되었다. 설명도 없이, 추천서도 없이. 이 사건 이후 비슷한 시도는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인이 아니었다. 마르셀 모니에는 이 집에 살았다. 계속 살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푸아티에의 고개를 만나는 자신의 아파트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방문했다. 밤에 머물렀다. 가족 식탁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었다. 그는 3층에 올라갔다. 수사팀은 증언 확인 과정에서 이를 밝혀냈다. 몇몇 증인들이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전직 하인 중 한 명은 마르셀이 3층 복도에서 나올 때 마주쳤다고 진술했다. 마르셀은 그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지나쳐갔다. 마르셀 모니에는 1901년 6월 3일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다. 그는 동료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침착하게 행동했다. 신중하게 대답했다. 잠긴 방에 여동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마르셀은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그는 어머니가 살림을 독자적으로 꾸려나갔다고 말했다. 자신은 어머니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는 자신의 삶, 자신의 경력, 자신의 걱정거리가 있었다고. 수사관들은 그에게 하인들의 증언과 그가 3층에서 목격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마르셀은 그곳에 올라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의 설명은 하인들에게 했던 것과 같았다. 마르셀은 또한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례 행사에 참석했다. 그에게 블랑슈는 오래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 자료들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사팀은 마르셀이 3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가 하인들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드문 경우지만 어머니가 아플 때 마르셀이 직접 위층으로 음식을 날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르셀 모니에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루이즈가 구금된 지 일주일 후인 1901년 6월 초 마르셀은 체포되었다. 그에게 공범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사팀은 범죄가 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행동했다. 한 명은 블랑슈를 가둬두었고 다른 한 명은 은폐를 도왔다. 마르셀의 체포는 루이즈의 체포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르셀은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법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그는 25년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대중은 설명을 요구했다. 일어난 일은 모니의 가족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체포 며칠 후 열린 식문에서 루이즈 모니에는 자신의 사건 버전을 진술했다. 그녀의 생각에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버전이었다. 루이즈의 말에 따르면 블랑슈는 정신질환자였다. 이것은 감금 훨씬 전인 젊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에게는 발작이 있었다. 그녀는 난폭해지고 예측할 수 없으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해졌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술 수도 있었다. 집에 초빙든 의사들은 희망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일한 대안으로 격리가 거론되었다. 루이즈는 자신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딸을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 그런 시설들은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들은 개선의 전망 없이 가혹한 환경에 수용되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블랑슈가 그곳에 가게 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설명한 대로 딸을 집에 두기로 결정했다. 감시하에 격리된 상태로. 그렇다. 힘든 조건이었지만 그녀의 버전으로는 이것이 블랑슈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루이즈는 이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런 체제에서 보낸 세월을 무거운 짐으로 묘사했다. 매일 3층에 올라가 음식을 나르고 비명과 저항을 견뎠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았다. 수사관들은 이 버전을 듣고 항목별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의사들에 관한 질문이었다. 블랑슈가 정말로 전문가들의 진료를 받았다면 이름, 기록, 소견서가 남아 있어야 했다. 루이즈는 의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고 서류는 보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은 수용 환경에 대한 질문이었다. 빛이 없는 방, 침대의 부재, 썩은 지푸라기, 간호의 완전한 부재, 극도의 영양실조. 루이즈는 블랑슈가 도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딸은 씻기를 거부하고 옷을 찢고 음식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검시 때 기록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방에서 발견된 여성은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반응했다. 공격하기보다는 숨으려 했다. 그녀가 내는 소리는 약하고 단조로웠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위헌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선천적 정신질환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신 이상이 기록되었지만 그 성격은 장기적인 고립의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다. 인격의 파괴는 이미 감금 이후에 일어났다. 신체 상태 또한 루이즈의 버전과 모순되었다. 블랑슈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규칙하고 최소한의 양으로 급식받았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에만 충분했다. 증언을 확인해감에 따라 루이즈의 버전이 일어난 일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관들은 질병과 관련 없는 다른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푸아티에의 토박이들과의 대화는 1870년대의 사건들로 빠르게 이어졌다. 메시의 보배의 이야기가 거의 즉시 떠올랐다. 재산 없는 변호사, 어머니의 격렬한 거부를 불러일으킨 로맨스, 해결되지 않은 갈등. 이 정보들은 필요에 의한 보살핌과 격리라는 버전과 맞지 않았다. 블랑슈는 병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갈등 후 갇혔다. 복종을 거부한 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려 시도한 후, 잠긴 방에서의 25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계속된 장기적인 감금이었다. 신문에서 루이스는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이 시점에 수사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에 충분한 양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버전들이 대조되었다.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비지타시온 거리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모니의 가족의 개인 물품을 압수했다. 그 중에는 고 에밀 모니에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편지와 기록들이 있었다. 루이즈는 그것들을 파괴하지 않았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아무도 이 서류들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들은 그때까지 추측으로만 존재했던 사건들을 복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압수된 자료 중에서 블랑슈의 편지들이 발견되었다. 발송되지 않은 것들. 감금 초기 몇 달 동안 작성되어 집에 보관된 것들이었다. 편지에서 그녀는 메시의 보배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썼다. 만남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일어나는 일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초기 편지의 필체는 고르고 자신감이 있었다. 플랑슈는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썼다. 그녀는 푸아티에를 떠날 계획을 묘사했다.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망에 대해. 이 편지들은 아직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의 상태를 전달했다. 그중 어느 것도 발송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블랑슈의 모든 서신이 가로채졌음이 밝혀졌다.
메시의 보배는 그녀가 사라진 후 단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심각하게 아프다고, 나중에는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블랑슈는 같은 집에 있었고 계속해서 편지를 썼다. 후기 기록들은 다르게 보였다. 그것들은 종이 조각에 적힌 짧은 글들이었다. 필체는 고르지 않게 변했고 때로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블랑슈는 종이를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썼다. 이 종이 조각들의 출처는 밝혀내지 못했다. 아마도 그녀는 손에 닿는 모든 조각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 기록들의 내용은 변해갔다. 계획이 사라졌다. 미래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도움 요청과 답없는 질문들만 남았다. 그녀는 방에서 나가고 싶다는 소망에 대해 썼다. 어떤 요구에도 복종하겠다는 준비에 대해. 이 글들은 정신 상태의 점진적인 풍계를 반영했다. 수사관들은 변화의 순서에 주목했다. 초기 기록에서는 저항과 기대가 지배적이었다. 더 후기에는 애원이, 그 다음에는 파편적인 문구들과 개별 단어들이. 이것은 블랑슈의 상태에 대한 의료 소견과 일치했다. 추가로 1870년대 날짜가 적힌 루이즈 모니에와 지인들 간의 서신이 발견되었다. 이 편지들에서 그녀는 딸의 상황을 자세히 논의했다. 그녀는 메시의 보배를 재산도 지위도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블랑슈의 열정이 가족의 명예를 위협한다고 썼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결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라는 문구는 여러 번 등장했다. 루이즈는 일어나는 일을 가문의 평판을 위한 투쟁으로 간주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기억과 여론을 언급했다. 그녀에게 블랑슈의 가능한 결혼은 공개적인 수치를 의미했다. 답장 중 하나에서 친구는 의구심을 표했다. 그녀는 조치가 과도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썼다. 이 조언을 루이즈는 거부했다. 답장에서 그녀는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블랑슈가 고집이 세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딸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라고. 일시적으로 그녀가 결정을 바꿀 때까지. 이 일시적으로는 25년으로 늘어났다. 수사팀은 또한 메시의 보배의 운명을 확인했다. 그는 블랑슈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푸아티에에서 계속 살았다. 결혼하지 않았다. 변호사로 일했다. 소박하게 개업 활동을 했다. 주기적으로 그녀의 운명에 관심을 가졌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블랑슈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확신했다. 메시의 보배는 1885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감금의 원인이 된 사람은 감금이 끝나기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났다. 1885년 이후 루이즈가 내세웠던 명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3층 문은 닫힌 채로 있었다. 메시의 보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감금은 16년 더 지속되었다. 이 세월은 더 이상 결혼 방지와 관련된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일어나는 일은 관성으로 유지되었다. 신문에서 루이지에게 메시의 보배가 사망한 후 왜 격리를 중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주어졌다. 조서에는 그녀가 석방을 불가능하다고 여겼음이 기록되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블랑시는 이미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으며 그녀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일어난 일의 폭로와 공개적인 스캔들을 의미했다. 격리의 지속은 더 안전한 선택지로 간주되었다. 수사는 계속되었다. 문서들은 체계화되었고 증언들은 대조되었다. 동시에 푸아티에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블랑슈 모니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25년의 고립 후 그녀를 삶으로 되돌리려 노력하고 있었다. 입원 당시 블랑슈의 상태는 극도로 위중했다. 체중 약 25kg의 환자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었고 조명을 견디기 힘들어했으며 자신에게 향하는 말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여성은 장기간의 고립과 극도의 영양실조 환경에서 25년을 보냈다. 첫 며칠은 상태 안정에 집중되었다. 치료는 심각한 형태의 영양실조 환자를 다룬 경험이 있는 푸아티에 병원 당직 의사 모로 박사가 지휘했다. 음식은 소량씩 점진적으로 투여되었다. 블랑슈의 신체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일반적인 식단을 즉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의사들은 급격한 식단 변화와 관련된 합병증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병실 조명은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블랑슈의 신욕은 장기간의 빛 부재에 적응되어 있었다. 약한 빛조차 그녀에게 뚜렷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가리고 길게 끄는 소리를 냈다. 의료진은 이를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했다. 1차 안정화 후 의료 감정이 지정되었다. 수사팀은 블랑슈 모니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공식 소견서가 필요했다. 이 문서는 향후 수사의 원칙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감정은 3명의 의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했다. 2명은 내과 전문의였고 3번째는 정신과 의사였다. 정신과 검사는 푸아티에에서 개업하고 사법기관과 협력하던 주일 베르지에 박사가 담당했다.
검사는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다. 모든 관찰 내용은 의료 기록에 남겨졌다. 신체 상태는 극도로 위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사들은 악액질, 카엑시아, 즉 심각한 형태의 영양실조를 진단했다. 근육량은 급격히 감소해 있었다. 피하 지방 조직은 거의 없었다. 피부는 얇아졌고 만성 염증 과정에 징후가 있었다. 머리카락은 부서지기 쉽고 듬성듬성했다. 내부장기 기능은 손상되었다. 신장 활동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간과 신장은 장기간의 과부하 상태 징후를 보이며 기능하고 있었다. 모든 지표는 몇 달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 만성적인 굶주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신과 검사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이는 딸이 격리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루이지 고니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했다.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반응, 진압력, 기본 기능의 보존 여부가 평가되었다. 블랑슈는 시간과 장소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어는 파편적이었고 반복되는 소리와 개별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동시에 장애의 성벽은 후천적 기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베르지에 박사는 소견서에서 이러한 양상이 감각 박탈 환경에 장기간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형적이라고 강조했다. 빛, 소통, 환경 변화의 부재는 인지 기능의 점진적인 파괴로 이어진다. 인간의 뇌는 지속적인 외부 자극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없으면 신경 연결은 퇴화하고 기억은 구조를 잃으며 사고는 산만해진다. 이러한 과정들은 소견서의 의학 부분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블랑슈는 25년 동안 완전한 고립 상태에 있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최소한이었고 일시적이었다. 이것은 정신적 온전함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했다. 소견서에는 선천적 혹은 조기 정신질환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음이 별도로 언급되었다. 기록된 모든 장애는 수용 환경으로 설명되었다. 환자의 상태는 격리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간주되었다. 의사들은 또한 일부 기본 반응의 보존을 기록했다. 블랑슈는 음식에 반응하고 접촉을 구별하며 때때로 단어를 재생하려 시도했다. 이는 심각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기능의 일부가 보존되었음을 나타냈다. 감정 소견서는 1901년 6월 초에 작성되어 모로 박사와 베르지에 박사를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의 서명 후 수사기관에 전달되었다. 문서는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으며 이중 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병원에서는 블랑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었다. 의사들은 상실된 정신기능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신체 상태를 안정시키고 그녀가 수년간 박탈당했던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의사들이 블랑슈의 상태를 돌보는 동안 수사팀은 작업을 계속했다. 한 가지 의문이 경찰, 시당국, 푸아티의 주민 누구에게도 평안을 주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심에서 25년 동안 존재하면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는가? 정말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무도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는가? 수사관들은 이 라인을 별도로 확인하기로 했다. 모니에가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이웃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정기적으로 식료품을 납품하던 상인들, 이 구역을 담당하던 우체부들, 수년간 생활 속에서 가족과 마주치며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수 있는 사람들. 결과는 명확하고 우려스러웠다. 모니에가의 집에서 이상한 점들을 눈치챈 사람은 많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이웃 여자는 때때로 위층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둔탁한 충격음, 때로는 길게 끄는 신음소리, 주로 밤에. 그녀는 출처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오래된 집의 일반적인 생활소음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 어느 날 그녀는 마담 모니에와의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이에 대해 언급했다. 루이즈는 짜증내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집에 중병을 앓고 있는 나이든 친척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태가 위중하여 고통은 불가피하며 의사들도 도울 수 없다고, 남은 것은 간호와 기도뿐이라고. 그 후 대화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이웃 여자는 주제가 종결된 것으로 여겼다. 맞은편 집주민은 다른 점에 주목했다. 3층의 덧창은 절대 열리지 않았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는 모니에가에서 일하던 정원사에게 질문했다. 정원사는 여주인이 누구도 위를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곳에는 고인이 된 집주인의 개인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개입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은 이상해 보였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식료품을 배달하던 상인은 배달이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식료품이 어느 정도 양으로 소비되는지 추적하지 않았고 정확히 누가 그것을 받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시 그에게는 의문을 가질 계기가 없었다.
재신문 받은 전직 하인들은 그들의 초기 진술을 확인했다. 모두 3층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 소리를 들었다. 일부는 때때로 아래층까지 내려오는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1890년대 초 이 집에서 일했던 한 하녀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었다고 고백했다. 3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그녀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과를 두려워하여 그 생각을 포기했다. 비난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었다. 여주인의 평판은 흠잡을 데 없었다. 어떤 불만 제기도 그녀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었다. 그녀는 침묵을 택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수사팀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했다. 25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이 불안한 징후들을 감지했다. 닫힌 덧창, 금지된 방들, 밤의 소리들, 생활 세부 사항의 불일치,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의심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원인은 도시의 사회적 구조에 있었다. 모니의 가족은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돈, 인맥, 평판, 교회 및 자선활동 자면은 그들 주변에 접근 불가 구역을 형성했다. 하인들과 상인들에게 그들의 말은 무게가 없었다. 이웃들에게 개입은 유력한 가문과의 갈등을 의미했다. 같은 사격의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스캔들의 위험이었다. 루이지 모니에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자물쇠와 위협이 아니라 두려움, 개입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그런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주변 사람들의 확신에 의존했다. 25년 동안 단 한 건의 공식적인 신고도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한 통의 익명편지가 오기 전까지. 수사팀은 그 작성자를 밝혀내려 했다. 필적 대조가 이루어졌다. 전직 하인들, 가족 지인들, 집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필체 샘플이 확인되었다. 종이와 잉크가 분석되었다. 결과는 없었다. 편지의 작성자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가 누구든 바로 이 사람이 수년간의 침묵을 깼다. 종이 한 장에 적힌 한 문장은 4반세기 동안 지속되던 것을 멈추기에 충분했다. 법의 관점에서 이웃들과 하인들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당시 법은 의심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침묵은 범죄가 그토록 오래 존재할 수 있게 한 메커니즘의 일부가 되었다. 이 진술들은 사건 자료에 첨부되었다. 그것들은 혐의 구성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완했다. 그것들은 두려움, 사회적 불평등, 개입하지 않는 습관이 어떻게 잠긴 문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은 사건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법원을 위해서는 루이지 모니에가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그런 행동에 이를 수 있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과거, 가정교육, 가족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먼 친척들, 옛 지인들, 결혼 전부터 루이지를 알던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다. 이 증언들은 이전에는 시야 밖에 머물러 있던 성격적 특성들을 복원할 수 있게 해주었다. 뒤발가문 출신인 루이지 모니에는 뚜렷한 사회적 야망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는 상류 사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지위, 외적인 안요, 주변의 평판에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어린 시절부터 루이지에게는 평판이 개인적 감정보다 중요하며 정해진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생각이 주입되었다. 에밀 모니에와의 결혼은 그녀에게 신분 상승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대학 학장, 확고한 가문, 도시에서의 인정. 결혼 후 루이지는 빠르게 가정 내 주도권을 잡았고 집안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이끌었다. 남편 쪽 친척들은 그녀의 까다로움과 타협 없음을 지적했다. 집안의 모든 것은 그녀가 정한 질서에 부합해야 했다. 어떤 일탈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자녀들에게 그랬다. 인근 도시에 거주하던 에밀 모니에의 사촌 누이는 상세한 증언을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루이지는 마르셀과 블랑슈를 무조건적인 복종이 주된 요구사항인 엄격한 규율 속에서 키웠다. 독자적인 결정은 장려되지 않았다. 반론은 차단되었다. 증인은 블랑슈가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난 일화를 기억했다. 소녀는 친구들과 산책을 나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거절당하자 그녀는 고집을 부리려 했다. 이에 루이지는 그녀를 며칠 동안 방에 가두고 식사를 제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어른들의 개입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일화는 메시의 보배 사건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지만 이미 형성된 영향력 행사 방식을 보여주었다. 격리는 처벌과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에밀 모니에는 자녀 교육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 업무로 바빴고 집안 운영을 아내에게 일임했다. 그가 상황을 바꾸려 시도했다는 정보는 수사팀이 얻지 못했다. 에밀 생전에 집에서 일했던 전직 하인들은 이 그림을 보완했다. 그들은 루이지가 절대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령은 차분하게, 토론 없이 내려졌다. 집안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하인들은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증인들의 회상에 따르면 마르셀은 완전한 복종 노선을 택했다. 그는 학업, 경력, 사생활 문제에서 어머니의 지시를 따랐다. 몇몇 여성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결혼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루이즈는 가능한 후보 중 누구도 승인하지 않았고 마르셀은 이에 동의했다. 마르셀의 법률사무소 동료 중 한 명은 그가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했으며 그녀의 승인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행동은 성인이 된 독립적인 남성에게는 특이해 보였지만 사건의 정황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수사팀은 마르셀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3층에 갔고 소리를 들었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복종 모델에 들어맞았다. 수집된 증언을 바탕으로 일어난 일은 갑작스러운 일탈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것은 통제와 억압 위에 구축된 루이즈 모니에의 지속적인 행동 모델의 연장이었다. 수사팀의 자문한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의 성격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했다. 그 안에는 20세기 초 의료 관행의 특징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통제에 대한 뚜렷한 욕구, 타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능력, 외부 인정에 대한 자존감의 극단적 의존.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들은 루이즈에게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 일부로 간주되었다. 블랑슈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려 한 시도는 정해진 질서의 위반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자료들은 혐의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사는 계속되었고 새로운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수사의 핵심 단계 중 하나는 마르셀 모니에에 대한 재신문이었다. 첫 번째 신문에서 그는 법률적 표현과 얼버무리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이제 수사팀은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않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신문은 1901년 6월 중순 푸아티의 지방법원 건물에서 열렸다. 마르셀은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다. 형식적으로는 통상적인 절차처럼 보였지만 대화의 성격은 즉시 바뀌었다. 수사관은 질문이 아니라 서류로 시작했다. 책상 위에 3층 방의 사진들, 의료 소견서들, 하인들의 신문 조서들이 펼쳐졌다. 수사팀에게 이 자료들 중 새로운 것은 없었다. 새로운 것은 이제 그것들이 마르셀이 보는 앞에서 검토된다는 점이었다. 수사관은 그에게 서류들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이곳이 낯이 익은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마르셀은 사진들을 처음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하인들의 증언 일부가 낭독되었다.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마르셀이 3층에 있었음과 음식 운반에 참여했음이 언급된 구체적인 부분들이었다. 조서 중 하나는 그가 빈 쟁반을 들고 복도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일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 후 마르셀은 즉답을 멈췄다. 그는 오랫동안 서류를 바라보며 눈을 들지 않았다. 변호사의 개입 시도는 차단되었다. 수사관은 대화가 형식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사실들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러고 나서 마르셀은 처음부터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어머니가 블랑슈를 가두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는 여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데 익숙했고 그녀를 거스를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감금 결정은 그는 애초에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취소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을 때 그는 계속 침묵했다. 마르셀은 특정 기간 어머니의 부탁으로 3층에 올라가 음식을 전달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여동생과의 접촉을 피했고 방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했다. 그는 상황을 바꾸려 시도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침묵 원인을 그는 두려움과 의존성으로 설명했다.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공개적인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삶이 파괴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는 일어나는 일을 이해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쪽을 택했음을 인정했다. 누가 최초의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마르셀은 어머니를 지목했다. 그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행동했으며 자신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었다. 마르셀은 인지와 은폐 가담을 인정하면서도 주도권은 전적으로 루이즈 모니에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 진술을 참고했다. 그것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범 관계를 확인해 주었지만 마르셀 자신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았다. 수사는 멈추지 않았지만 관심은 점점 더 루이즈 모니에 본인에게 쏠렸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눈에 띄었고 이것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모든 방향에서 작업을 계속했다. 일부 수사관들이 신문과 조서 작성을 담당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모니에가의 집에서 압수한 서류들을 검토했다. 블랑슈의 편지와 개인 기록들은 이미 분류되어 기술되었다. 그 다음은 따로 모아둔 가계 서류들이었다. 그 중에는 가족의 회계 장부들이 있었다. 꼼꼼한 필체여 적힌 두꺼운 공책들이었다. 표지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다. 서두름 없이 작성된 기록들. 루이즈 모니에는 재정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식료품, 의복, 하인급여, 수리비, 기부금 등 모든 것이 한 줄 한 줄 기록되었다. 기록은 187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01년 5월에 끊겼다. 처음에 이 공책들은 부유한 집의 평범한 회계장부처럼 보였다. 날짜, 금액, 상점과 납품업체 이름들. 하지만 다른 연도의 기록들을 대조하자 차이점이 드러났다. 1876년 이전의 지출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블랑슈를 위한 옷, 학비, 책, 음악 레슨, 성인 자녀가 사는 집의 특징적인 지출들. 1876년 이후 블랑슈의 이름은 사라졌다. 수사관은 다음 해의 기록들을 확인했다. 1877년, 1878년, 1880년대 초반, 그리고 1890년대. 블랑슈 모니에와 관련된 줄은 단 하나도 없었다. 마르셀에 대한 지출은 계속해서 상세하고 정기적으로 기록되었다. 그의 삶은 공책에 온전히 반영되었다. 블랑슈는 이 기록들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숨겨진 표기나 다른 형태의 기록을 찾으려는 시도는 성과가 없었다. 별도의 카테고리는 없었다. 대체 이름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회계장부에서 사라졌다. 동시에 1876년 이후 식료품 지출 총액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여주인, 아들, 하인의 필요에 따라 빵, 고기, 우유를 예전 수량대로 구입했다. 한 사람을 더 위한 별도의 비용은 생기지 않았다. 이것은 의사들과 하인들의 증언과 일치했다. 블랑슈에게 따로 밥을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공용 식탁에서 남은 것이 돌아갔다. 그녀를 위한 의복 구입 기록은 아예 없었다. 감금 기간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건도. 이것은 그녀가 발견될 당시 입고 있던 넝마 상태와 일치했다. 블랑슈와 관련된 의료비 지출 또한 없었다. 25년 동안 루이즈는 딸에게 의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그녀를 위해 약을 사지도 않았다. 반면 자신의 병원 방문과 치료비는 루이즈가 꼬박꼬박 기록했다. 수사관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안에는 평가나 추측이 없었다. 대조된 데이터와 기록의 연대기뿐이었다. 회계장부는 일상적인 관행을 보여주었다. 해마다 그 안에는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의 필요가 반영되었다. 이것은 우연과 실수를 배제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물의 질서에 관한 것이었다. 메시의 보배가 세상을 떠난 후의 기록들이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1885년 이후 살림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지출은 그대로였다. 블랑슈는 여전히 어떤 항목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재정 서류들은 사건 자료에 첨부되었다. 그것들은 누구의 말이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 소견서와 증인들의 진술을 보완했다. 이 공책들은 루이즈 모니에의 손으로 채워졌다. 기록은 누락이나 오류 없이 해마다 고르게 이어졌다. 그 안에는 집안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 고려되었다. 단 하나의 이름만 이 기록들에 없었다. 블랑슈 모니의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단편적으로, 너무 끔찍해서 온전히 입에 담기 거북한 무언가처럼. 사람들은 들은 이야기를 서로에게 전하며 말을 더듬고 세부 사항을 헷갈려하고 똑같은 질문으로 되돌아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어나면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는가? 신문들은 거의 즉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경찰청과 법원 건물에서 대기하고 직원들에게 말을 걸려하고 이웃들을 붙잡고 전직 하인들을 찾았다. 어떤 새로운 세부 사항도 즉시 기사화되었다. 어떤 추측도 요란한 헤드라인이 되었다. 일부 매체는 억측을 허용했고 다른 매체는 사실을 고수하려 했지만 건조한 정보조차 충격적인 효과를 냈다. 3층 방의 사진들이 거듭 인쇄되었다. 나쁜 조명 아래서 찍힌 흐릿하고 거친 사진들은 어떤 묘사보다 강력하게 작용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같은 세부 사항에 시선을 되돌리고 그런 곳에서 수십 년은 고사하고 단 하루라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했다. 포아티에의 모니에가 집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는 분노로. 누군가는 그저 서서 집의 정면을 바라보며 깔끔한 외관과 이제 그 집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대조하려 했다. 다른 이들은 모욕적인 말을 외쳤다. 몇 번 창문으로 돌이 날아들었다. 군중이 건물을 부수지 못하도록 경찰이 경비를 서야 했다. 분노는 루이지와 마르셀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던 이웃들을 기억했다. 그 집에서 일했던 하인들을, 수년간 그곳을 드나들던 신부들을, 각자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 주변에서도 죄인을 찾으려 했다. 분노는 어색한 연대감과 뒤섞였다. 오랫동안 질문하지 않기를 선호했던 도시는 이제 너무 크게 말하고 있었다. 신문사 편집국에 독자들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 기사를 읽은 후 자신의 집과 가족을 예전과 똑같이 바라보기 힘들다는 것에 대해 썼다. 일부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른 이들은 공포와 당혹감을 표현하는 데 그쳤다. 거의 모든 편지에서 똑같은 내용이 울려 퍼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 특히 여성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어머니들은 일어난 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썼다. 그들은 자신을 루이지의 입장에 대입해 보았지만 설명을 찾지 못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익숙한 관념을 파괴했다. 교회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루이지 모니에는 수년간 모범적인 신도로 여겨졌다. 그녀는 돈을 기부하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며 존경을 받았다. 이제 성직자들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질문들에 대답해야 했다. 대다수는 신중한 표현과 침묵을 선호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의 평판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다. 전에는 경의를 담아 불리던 모니에라는 이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루이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공개적인 수치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형태로 그녀를 덮쳤다. 루이즈 본인은 푸아티의 교도소 병원에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고 잠을 잘못 잤으며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의사들은 신부전 징후를 기록하고 안정을 권했지만 안정은 없었다. 닫힌 문 뒤에서도 그녀는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소식들이 단편적으로 그녀에게 전해졌다. 교도관들의 대화, 의료진의 언급, 신문 문구의 조각들. 그녀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알았다. 자신의 이름이 무엇으로 변했는지 알았다. 이 기간 그녀를 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블랑슈를 회상하지 않았다. 그녀의 상태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생각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 1901년 6월 중순 루이즈 모니에에게 심각한 심장마비가 왔다. 이것은 밤에 통상적인 순찰 중에 일어났다. 그녀는 의식 없이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의사들이 빨리 도착했지만 상태는 위독했다. 그녀는 독방으로 옮겨졌고 지속적인 감시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짧은 문장으로 힘겹게 말했다. 그리고 그때조차 의료진의 증언에 따르면 저지른 일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딸에 대해서도, 죄책감에 대해서도, 오직 자신과 자신의 이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수사팀은 피고인이 재판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떤 악화도 마지막이 될 수 있었다. 사회는 심리를 요구했다. 신문들은 루이즈 모니에가 일어난 일에 대해 답하지 않고 떠나서는 안 된다고 썼다. 하지만 시간과 나이는 군중의 요구보다 강했다. 사반세기 동안 타인의 삶을 통제했던 여인의 심장은 이제 그녀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의사들이 루이즈 모니에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수사팀은 작업을 계속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해야 했다.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그것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었는지. 1901년 6월 중순 수사관들은 다른 임무를 가지고 비지타시온 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난 일의 일상적 현실을 복원하는 것. 이를 위해 3층 방에 대한 재차의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집안의 일과를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신문했다. 수사관들은 이 고립된 현실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사항, 모든 흔적, 모든 요소를 기록하며 체계적으로 작업했다. 방은 너무 비좁아서 움직일 공간도 혼자 있을 공간도 남지 않았다. 유일한 창문은 양쪽에서 판자로 못 박혀 있었다. 밖에서는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안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이 원해도 그것을 부술 수 없게. 덧창은 수년간 닫혀 있었고 경첩의 금속은 녹슬었으며 나무는 습기로 부풀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안으로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는지 확인했다. 실험은 낮에 해가 높이 떴을 때 맑은 날씨에 진행되었다. 이것은 조사 조서에 기록되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맑은 대낮에도 방 안은 완전한 어둠이 유지되었다. 아주 작은 빗줄기도 없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은 눈이 적응하기를 기대하는 듯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은 지극히 평범했다. 뒤틀리지도 손상되지도 않았고 억지로 열려 한 흔적도 없었다. 문설주에는 매번 열쇠를 쥔 손이 멈추던 같은 자리에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자국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다. 해마다 똑같은 동작에 의해 남겨졌다. 문은 잊히거나 버려지지 않았다. 정해진 질서 안에서 정기적으로 열렸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 공간의 문을 열듯이 바닥에는 한때 지푸라기였던 층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감금 초기 몇 년 만에 깔개 기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그 후 일어난 모든 일은 이미 존재하는 층 위에 그저 쌓여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유기물 찌꺼기가 스며든 단단한 덩어리로 변했다. 어떤 곳에서는 두께가 몇 센티미터에 달했다. 방 안 청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조사와 전직 하인들의 증언 모두 확인해 주었다. 벽은 곰팡이, 오물, 습기 자국으로 덮여 있었다. 회반죽은 곳곳에서 떨어져 나가 벽돌을 드러냈다. 구석은 촘촘한 거미줄이 뒤덮었다. 곤충들이 방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블랑슈가 이송된 후에도 방은 며칠 동안 작업하기 부적합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간 자체가 사람이 그 안에서 존재했던 조건들로 오염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급식 순서를 복원했다. 하인들의 증언은 일치했다. 하루에 한 번, 보통 저녁 식사 후 루이즈는 쟁반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다. 그 위에는 식탁에서 남은 음식이 있었다. 빵 껍질, 먹다 남은 것들, 식은 죽이나 수프. 때로는 물과 딱딱한 빵 한 조각뿐이었다. 추가 음식은 절대 만들지 않았다. 식탁에서 다 먹어버리면 몫은 최소한이 되었다. 더 많이 남으면 조금 더 돌아갔다. 하인들의 말에 따르면 때로는 계단 발소리와 문 여는 소리 사이에 몇 시간이 지나기도 했다. 방 안의 사람에게 이것은 유일한 시간의 지표였다. 루이즈는 문을 열고 쟁반을 바닥에 놓고 이전 급식대의 그릇을 챙겨나갔다. 모든 것은 말없이 이루어졌고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딸과 대화하지 않았고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기계적인 행동이었다. 드물게 루이지가 계단을 오를 수 없을 때 이 의무는 마르셀이 수행했다. 그의 행동은 어머니의 행동을 완전히 반복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고 안을 들여다보기를 피했다. 여동생과의 접촉은 완전히 부재했다. 블랑슈의 옷은 갈아입히지 않았다. 발견 당시 그녀에게 있던 것은 1876년에 입었던 드레스의 잔해였다. 25년 동안 천은 삭아서 부서졌다. 겨울에 방은 추웠고 난방은 들어오지 않았다. 여름에는 덥고 습했다. 환경을 바꿀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씻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방에는 물도 위생용품도 없었다. 피부는 수년간 찌든 때침으로 덮여 있었다. 머리카락은 단단한 덩어리로 엉겨 병원에서 잘라내야 했다. 생리적 욕구는 지푸라기 위에서 바로 해결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은 유기 폐기물층으로 변했다. 이 조건 속에서 그녀는 자고 먹고 수년간 존재했다. 방에는 어떤 물건도 없었다. 책도, 종이도, 천도, 도구도 없었다. 자극으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어둠, 침묵, 고독. 하루의 유일한 사건은 짧게 문이 열리는 것뿐이었다. 수사팀에 자문한 의사들은 이런 조건에서 인간의 뇌는 점차 기능 능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나중에 의료 소견서에 기술된 모든 것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 이 벽 안에서 하루하루. 수사관들은 감금 기간을 계상했다. 약 9,000일, 9,000번 문이 열리고 닫혔다. 9,000번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계산을 수행한 수사관은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결과는 같았다. 재구성은 이것이 단발적인 에피소드나 잔혹함의 발작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매일 고장 없이 작동한 시스템이었다. 인간의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유지한 수천 개의 작은 행동들. 루이즈 모니에는 언제든 멈출 수 있었다. 1년 후, 5년 후, 메시의 보베가 세상을 떠난 후, 블랑슈가 비명을 멈춘 후. 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재구성은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공소장의 기초가 되었다. 그것은 수용 환경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 기술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유박탈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파괴였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 남은 문제는 주범이 판결을 들을 수 있는 순간까지 살아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루이즈 모니에는 재판까지 살지 못했다. 그녀는 체포 15일 만인 1901년 6월 9일 부아티에 교도소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의료 소견서에는 만성질환을 배경으로 한 급성 심부전이 원인으로 기재되었다. 나이와 최근 몇 주간의 사건들로 약해진 노부인의 몸은 견뎌내지 못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당일 도시로 퍼졌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해 답하지 않고 떠났다고 말했다. 르프티 파리지엔과 라크루아를 포함한 파리와 지역 신문들은 그녀의 죽음을 건조하게 논평 없이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시도 없이 보도했다. 장례식은 6월 12일 푸아티의 시립묘지에서 치러졌다. 부고도, 군중도, 공개적인 추도사도 없었다. 마르셀과 몇몇 먼 친척들이 참석했다. 신부는 짧은 예배로 끝냈다. 무덤에는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 가족은 몇 주 만에 수치 상징이 된 이름에 이목을 끌지 않기를 원했다. 수십 년간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했던 여인은 조용히 아무것도 설명할 기회 없이 떠났다. 그러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두 번째 피의자가 남아있었다. 마르셀 모니에에 대한 재판은 1901년 10월 9일로 잡혔고 비엔 지방 법원 건물에서 열렸다. 법정은 초만원이었다. 푸아티의 주민들이 왔고 파리, 리옹, 보르도에서 기자들이 왔다. 헌병대가 질서를 유지했다. 분노의 폭발을 우려해서였다. 마르셀은 침착해 보였다. 재판 과정의 반대편에 있는 것에 익숙했던 변호사가 이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알려진 진술을 반복했다. 그는 감금에 대해 알았다. 3층에 올라갔다.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결정은 어머니가 내렸다. 그는 복종했을 뿐이다. 변호는 모리스 르블랑 변호사가 맡았다. 방어선은 명확하게 구축되었다. 마르셀은 여동생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았고 수용 조건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 변호 측 버전에 따르면 그의 부작위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에 해당하지 않았다. 검사 장피에를 뒤바른 반대를 주장했다. 그는 범죄의 의도적 은폐, 블랑슈 사망이라는 거짓 버전 유지, 감금을 가능하게 만든 정기적인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25년 동안의 침묵을 그는 공범의 한 형태로 지칭했다. 심리는 3일간 계속되었다. 법원은 증인들을 신문하고 조서, 의료소견서, 회계장부, 편지들을 검토했다. 수사팀이 수집한 모든 것이 사건에 포함되었다. 1901년 10월 11일 법원은 마르셀 모니에에게 불법 감금 공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은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들에게 이 형량은 일어난 일에 비해 불균형해 보였다. 논의는 푸아티에에서도 그 밖에서도 가라앉지 않았다. 마르셀은 거의 즉시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1901년 11월 사건을 심리했다. 변호 측은 법의 허점을 언급했다. 당시 프랑스 형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 개입할 의무를 법은 정하지 않았다. 1901년 11월 27일 판결은 파기되었다. 마르셀 모니에는 석방되었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그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는 문을 잠그지 않았고 창문을 못 박지 않았으며 음식을 박탈하지 않았다. 이 모든 행동은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저질렀다. 그의 인지와 수년간의 침묵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사건은 실질적인 처벌 없이 종결되었다. 주범은 법정에 서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25년의 감금에 대해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재판은 이후 프랑스 법 개정의 논거 중 하나가 되었다. 나중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의무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었다. 블랑슈 모니에는 어머니도 오빠도 모든 재판 과정도 겪어내고 살아남았다. 하지만 석방 후 시작된 삶은 온전한 의미의 삶이 되지 못했다.
푸아티에 병원에서 상태가 안정된 후 블랑슈는 루아르 계곡의 블루아이 있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후 12년을 보냈다. 의사들은 즉시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립과 어둠 속에서의 25년은 정신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녀의 존재를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은 성과를 거두었다. 병원 직원들은 나중에 블랑슈가 아주 단순한 것들에 반응했다고 회상했다. 깨끗한 시트, 따뜻한 물, 바닥이 아니라 접시에 담겨 나오는 음식, 그리고 특히 햇빛. 그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햇살에서 얼굴을 떼지 않을 수 있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보낸 4반세기 후 이것은 그녀에게 새롭고 거의 불가해한 경험이었다. 조리 있는 언어 능력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단어들은 힘겹게 나왔고 문장은 끊기고 엉키고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항상 알아보지는 못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 과거와 현재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무질서한 감각으로 융합되었다. 때때로 그녀는 간호사들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불렀다. 때로는 메시의 보배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없다는 것을 몰랐다. 어떤 날은 그저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블랑쉬 모니에는 1913년 10월 13일 블루아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살아온 세월 중 25년을 감금 상태로 또 12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다.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지역 묘지에 성이 표시되지 않은 소박한 무덤에 묻혔다. 친척 중 누구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마르셀은 그때 이미 푸아티에를 떠났고 여동생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보다 몇 년 더 살았을 뿐이며 자신의 평판을 회복하지 못한 채 무명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비지타시온 거리의 집은 재판이 끝난 직후 매각되었다. 새 주인들은 그 음살한 평판을 지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그곳을 공포의 집이라고 불렀다. 건물은 몇 번 주인이 바뀌다가 20세기 중반에 완전히 철거되었다. 블랑쉬 모니의 사건은 역사에 남았다. 범죄학 교과서에서는 품이라는 거칠의 뒤에 수년간 숨겨진 범죄의 예시로 인용된다. 정신과 의사들은 감각박탈의 극단적인 사례로 연구한다. 법률가들은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개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이 사건을 회상한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25년의 감금을 끝내게 한 익명편지의 작성자는 결코 확인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았고 그것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이 사람은 블랑슈를 구했다. 비록 그녀에게 정상적인 삶을 돌려주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그가 누구였든 역사는 그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